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솔루션 김태영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선 아무래도 이게 첫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했을 거고 약간 설레기도 했을 것 같아.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봤을 때 이번 3월 학평은 말 그대로 그냥 3월 학평답게 나왔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예상보다 여러분 다인자를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인자가 보통 3월 학평에는 단일인자, 다인자가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다인자 문제가 조금 킬러였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지금 첫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시험을 보는 요령이라든가, 시간 안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내가 이 정도는 볼 줄 알았는데 왜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지? 아마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험 보는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이걸 내가 뭔가 공부를 되게 많이 안 했다든가, 앞으로 생명과학 계속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선생님은 이제 첫 시험이니까 특히 강조하는데, 시험을 있잖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고 나서 채점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험은 수능이 아니죠.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시험을 뭔가 다음 시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제가 진짜 다 아는 건데 실수했어요. 근데 다 아는 건데 왜 실수했는지 그걸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아는 건데 왜 내가 이걸 잘못된 번호를 표기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 읽었다면 이걸 제대로 읽기 위해서 뭔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틀린 문제는 풀어봐야 되겠고 어떻게 푸는 건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냥 실수했어요 하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본인이 시험 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시 되짚어가면서 이 시험이 다음 시험에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점수를 보고 실망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물론 잘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게 또 너무 잘 봤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다음 공부를 덜 하면 다음 시험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일희일비하고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단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될지 뭔가 채워가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선생님이 전문항을 다 풀어주려고요.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어떤 순서로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 보통은 B킬러를 다 풀고 그 다음 중킬러, 킬러 순으로 보겠지? 그래서 선생님도 해설을 B킬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중킬러, 킬러를 마지막에 푸는 그런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생명현상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사실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캥거루쥐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생명과학 원에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이러스 정도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O가 되겠고,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느냐, 농도가 높은 오줌을 생성해서 어떤 지역, 건조한 지역에서 살기에 적합하다. 어떤 환경에 살기 적합한 형태를 지닌다든가, 어떤 환경에 살기에 적합한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적응과 진화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그 다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당연히 물질 대사 일어나고 이 과정 중에 효소 사용된다라고 해도 O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1번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면서 병원체에 대해서 암기할 걸 다 암기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원생생물에 속한다. 자, 원생생물에 속하는 거 누구? 말라리아. 그 다음에 참고로 원생생물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핵이 있는 세포로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얘는 뭘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물론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 그게 바로 뭐? 바이러스에 대한 거니까 얘는 독감이 되겠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라리아, 독감,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모든 교과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병의 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질병들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남았으니까 결핵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A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이건 평가원 시험에도 참 많이 나오는 보기예요.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자, 그 다음 B는 독감이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겠고, C의 병원체, 결핵의 병원체는 결핵균, 다시 말해 세균에 해당되는 거야. 세균은 아까 원생생물이 핵이 있는 세포로 되어 있었지만 세균 같은 경우는 핵이 없는 세포로 되어 있죠. 근데 세포이긴 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할 수 있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얘는 계산을 약간 해야 되네. 그치? 계산을 해야 돼. 첫 페이지에 사실 이렇게 아주 살짝이지만 계산이 들어가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훅 빨리 풀고 싶은데 여기서 덜컥 걸린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퍼센트가 나왔을 때 말이야. 이걸 곧이곧대로 100분의 20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지거든. 자, 우선 어떤 문제,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는 식을 막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요즘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거든. 자,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란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분의 3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20%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5분의 1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보통 여기 이제 문제에 나오는 이 비율이 20% 아니면 25%, 10% 뭐 요 정도가 나옵니다. 25% 그럼 4분의 1이고 20% 5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거든.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한텐 3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3이라는 걸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에 15가 되겠구나.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15가 되겠어? 그러면 얘가 바로 15가 될 거고 얘는 2차 소비자. 따라서 여기 남아있는 얘가 바로 누가 되겠어요? 생산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얘를 한번 볼까? 총 생산량에서 순생산량이 빠졌어. 이게 뭐야? 그래. 이건 호흡량인데 누구의 호흡량일까? 그렇지. 이건 생산자의 호흡량이야.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 바로 총생산량이 되겠고 거기서 생산자가 자기를 위해 쓴 거 그게 바로 호흡량이 되겠죠. 나머지가 순생산량이 될 거예요. 사실 순생산량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누가 있을까? 자, 이렇게 식물이 벌었으면 자기가 쓰고 그 다음 누구도 써야 돼. 소비자한테 너 써 하고 줄 거야. 소비자한테 주는 부분이 바로 피식량이 될 거고 그 다음 분해자한테 주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고사량이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다? 나도 쓰고 그 다음 누구도 쓰고 소비자도 쓰고 분해자도 썼는데 남았어? 그럼 그만큼이 생장량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은 생산자이다. 요거 맞는 얘기고요. 2의 호흡량이라는 건 바로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이 중에 피식량의 또 일부가 될 거기 때문에 A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얘 아닌 거야. 그냥 말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안 돼. 여기서 이건 생산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호흡량이라는 건 모든 생물의 호흡량이 아니라 생산자의 호흡량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이제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1차 소비자가 가진 것 중에 2차 소비자 요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소비자 100분의 2차 소비자 15. 자, 뭘로 표현하면 100분율로 표현하면 곱하기 100 해서 15%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계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되게 전형적인, 원래 3원학평은 있잖아. 이 빅킬러에서 신유형 문제가 잘 안 나와.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막 아마 그럴걸? 개념 강좌를 막 끝냈거나 아니면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가장 기본적인 거, 막 새로운 유형 이런 걸 보여주기보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평가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많아요. 자, 여기 봅시다. 영양소 흡수하는 거 어디게? 그렇지, 소화기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서 이 다른 기관계들 중간에서 물질의 운반에 관여하고 있는 게 바로 순환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배설하는 건 바로 배설계가 되겠죠. 요렇게. 자, A는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무조건 맞는 얘기야. 여기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말고 그 어떤 호르몬을 넣어도 다 맞는 얘기가 돼. 우리 몸에 나오는 이 모든 호르몬들은 다 혈액을 따라 혈관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표적세포로 이동한다라는 건 호르몬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오인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장은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좀 전에 이거 해설 강의 들어오기 전에 내가 문항별 정답률을 봤거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얘 정답률이 너무 낮아요. 오답률이 높다고. 대체 왜 그런 걸까? 이거 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우리가 뭘 잘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 자, 이런 세포 분열에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료가, 내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가 체세포 분열에 대한 건지 아니면 감수 분열에 대한 건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해서 내가 뭔가 자료를 통해 알아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된다, 얘들아. 이런 문제를 볼 때는 그게 기본적인 거야. 그런데 원래 세포 주기는 체세포 분열에서만 나와요. 왜냐하면 세포 주기라는 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 근데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생식세포는 다시 S기를 거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가 뭐 되고 나면 완성되고 나면 얜 다른 생식세포라 수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완성되고 끝나는 거야. 돌고 돌지 않기 때문에 감수분열에 뭔가 세포주기라는 말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역시나 체세포의 세포주기, 체세포 분열에 관련된 거고 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이래잖아. 이미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 여러분 되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니은 시기의 세포와 리을 시기의 세포의 핵상이 같다. 이거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봐도 돼. 니은이 언젠지 리을이 언젠지 한 번도 안 봐도 돼. 왜? 체세포 분열 중이라면 늘 EN인 거야. 늘 EN이라고. 그러니까 얜 핵상이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 체세포 분열하면서. 따라서 니은이 언제고 리을이 언젠지 구분하기 전부터 항상 EN이지. 그럼 같아야지. O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이가 염색체는 언제 관찰되지?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의 분리 이런 건 감수 1분열에서나 일어나는 거지. 체세포 분열할 땐 이가 염색체 나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여태 뭐 위에 있는 자료를 하나도 분석하지 않아도 둘 다 체세포 분열에 관련된 거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얘는 X 하고 들어갔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간이가 언제지? 구간이가 언제지? 이건 분열 중인 건데 잠깐만 이때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나? 이렇게 뭔가 시간만 지연되고 오히려 실수할 확률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 어떤 세포 분열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나서 내가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풀이를 하는 게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그 다음 기억 시기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그럼 기억 시기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때 가서 얘를 쫙 보면 된단 말이야. 구간 1은 디귿 시기에 속한데 구간 1 뭐야? DNA 상대량이 증가하는 시기 S기잖아. 그게 바로 여기라며 S기. 됐어? 그러면 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S기 전에 G1기, S기 이후에 G2기, 그 다음에 얘는 M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분열기에 염색 분체 분리인지 확인해야 돼. 여기다가 내가 또 상동 염색체의 분리나 대립 유전자의 분리라고 했으면 X가 돼야 되는 거야. 상동 염색체 분리나
아니면 뭐 대리부전자의 분리는 감수 1분열에 일어나는 거니까. 자, 염색 분체 분리가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그래프를 보든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어떤 세포 분열인지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1분열인지 2분열인지 내가 그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걸 좀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원래 항상성 문제가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근데 지금 3월 학평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출제됐어요, 둘 다. 자, 그래서 이거는 X를 투여했대. 이건 뭐 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낸 뭐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호르몬이 아니야. 이건 호르몬 투여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개념 이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선생님 워낙 강조해서 알고 있겠지만 항상성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 결과 순으로 생각하는 거야.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가장 먼저 X를 투여했어. X를 투여했더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를 하자마자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으니까 자꾸 이쪽을 보거나 둘 다 보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 X를 투여하자마자 이로 인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졌구나. 어떤 호르몬을 넣으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지? 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바로 인슐린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함부로 인슐린 주사하면 큰일 나는 거야. 호르몬은 함부로 주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저혈당 쇼크로. 지금 이 인슐린은 내가 밥 먹고 나서 진짜 필요해서 내가 만든 호르몬이 아니라 주사로 넣는 거기 때문에 이때 떨어지는 건 정상보다 혈당이 더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인슐린을 투여했더니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졌구나.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건 이런 변화를 줬으니까 뭐 하겠어? 내 몸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 누가 나오겠니?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겠지? 에피네프린도 분비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맞는 얘기죠. 알파에서 글루카곤, 베타에서 인슐린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인슐린의 기능 두 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건 다 아는 거고 은근히 이거 이미 평가원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슐린은 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야.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간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대부분의 조직세포들이 바로 인슐린이 작용하는 표적세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거야.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거 인슐린의 대표적인 기능 역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누가 나와야 돼? 감소하면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이 나와야 되겠지? 인슐린 분비 촉진되면 안 돼. 이건 인슐린을 넣었기 때문에 포도당 농도가 떨어진 거고 실제로 우리가 단식을 하거나 막 운동을 해서 혈당이 정상보다 떨어졌다면 그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때. 그래,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인슐린을 넣어서 혈당이 떨어졌으니 그 다음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 뭔지 알겠어? 인과관계 순으로 생각해야 돼. 상관관계만 보면 안 돼. 선생님, 인슐린이 있는데 포도당 농도가 떨어졌잖아요.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때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고. 근데 지금은 얘가 원인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건 누가 아니야. 인슐린이면 큰일 나지. 더 안 좋아지지.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그래서 원인 결과 순으로 생각해야만 여러분 항상성 유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7번. 길지. 읽을 게 많으면 부담스럽죠? 특히 읽을 게 많은 탐구 문제는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이제 탐구 문제는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하고 끝나. 정답 OX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리 쉬운 문제도 약간 메모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뭘 메모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흰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A, 얘는 흰색이야. 그 다음에
B는 갈색 토양. 얘는 갈색 토양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가진 생쥐가 포식자한테 공격을 적게 받는다 그랬어. 적게. 비슷한 애가 적게 받아. 이걸 딱 생각한 다음에 공격받는 모형의 비율. 누가 적게 받은 거야? 얘가 적게 받은 거잖아. 얘 많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Y축의 내용을 잘 보고 공격을 적게 받은 게 비슷한 색깔이란 뜻이구나. 흰색. 그럼 얘는 무슨 색? 갈색이겠네. 요렇게. 그 다음 다시 한번 확인. 갈색. 비슷해야 적게 받는 거지. 적은 건지 아니면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이 뒤집히면 순식간에 OX가 바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메모를 좀 해가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역적 탐구 방법 이용됐죠? 가설을 설정했고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쥐의 털색이 종속변이니? 종속변이는 뭐야? 그래프의 Y축, 내가 측정한 거. 즉 포식자로부터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는지 공격받는 비율이 바로 종속변인이 될 거고, 생쥐의 털색은 종속변인이 아니라 조작변인에 가깝죠. 그런데 조작변인을 정확하게 서술하자면 그냥 생쥐의 털색이라기보단 서식지와 그 다음에 이 생쥐 털색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즉 토양의 어떤 색깔과 그 다음에 생쥐 모양의 색깔 둘 다가 바로 조작변인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 해놨잖아. 기억은 흰색 생쥐 모형이니까 정답은 역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면역 문제야. 면역 문제인데 이 크기만 컸지 또 역시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진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특이적 면역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뭘 신경 써야 되냐면 그냥 기억세포다. 아니야. 그냥 기억세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기억세포인지, 1차 면역 반응, 누구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인지 이런 것들. 특이적 면역 반응이란 어떤 항원에 대한 건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지금 그걸 뭐 하고 있어요? 문항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문제 요소로 담고 있는 거야. 항원 XY를 줬지만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쓴 항원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1에 기억을 주사한다. 보통은 1에는 뭘 주사하고 2에는 뭘 주사한다. 그게 아니라 1에 기억이라는 X 또는 Y 하나를 주사했어. 그리고 나서 1에서 A, B를 분리한 거야. 둘 중에 하나는 혈장이고 또 하나는 삐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인데 얜 X나 Y에 대한 것 중 딱 하나에 대한 거, X에 대한 거거나 Y에 대한 거거나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길 딱 볼까? A를 주사하고 나서 X를 주사했을 때 그냥 1차 면역 반응처럼 항체가 느리게 생성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Y를 주사했을 땐 어땠어? 2차 면역 반응처럼 항체가 급격히 그리고 주사하자마자 바로 생성됐잖아. 이건 Y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얘가 뭘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Y에 대한 기억세포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왜 그랬겠어? 여기다 주사했으니까. 아, 얘가 Y에 대한 기억세포구나. Y에 대한 기억세포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세포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항체가 늘어나진 않아. 기억세포는 형질세포로 언제 변해? Y를 만나야 형질세포가 되는 거고 형질세포가 돼야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봐. 얜 B를 주사하자마자 Y에 대한 항체가 올라가서 바로 왜? 여기에 Y에 대한 항체가 이미 들어있었기 때문이지. 왜? 얜 바로 혈장이 되는 거거든. 아, 그렇다면 둘 다 Y에 대한 거니까 여기다 주사한 건 바로 Y가 되겠구나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A는 혈장이다. A는 Y에 대한 기억세포니까 X. 그 다음 구간 가에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이건 언제나 틀린 보기야. 형질세포의 끝은 뭔 줄 알아? 형질세포는 열심히 자기가 항체를 만들다가 내가 만들어야 될 항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 이제 이 항원이 별로 없어. 이 항체가 무용지물이야 이제. 그러면 그렇게 쓸데없는 단백질을 계속 만들면 에너지적으로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형질세포는 세포 자살을 통해 자기를 분해시켜버려요. 난 이제 더 이상 이 개체한테 필요하지 않은 세포니까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 그게 형질세포의 끝이야. 형질세포가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아.
아, 형질세포의 끝은 세포자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이런 건 구간 가가 됐든 나가 됐든 상관없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될 일은 없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구간 나에서 기억에 대한, 기억이 누구지? Y지? Y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은 일어났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역시나 아주 기본적인 삼투압 문제예요. 자, 왜 기본적이냐? 아까는 그나마 호르몬을 주사하는 상황이었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물 먹는 상황이야. 물 먹는 상황. 물을 먹는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물 섭취야. 물을 섭취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하게? 물을 섭취하면 바로 오줌 삼투압이 그냥 변해? 막 소화기관에 뭔가 센서가 있나? 물 먹었구나 얘가. 그럼 난 뭔가 콩팥에서 바로 어떻게 오줌 삼투압을 변화시켜야지. 이게 아니야. 물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의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얘가 원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짜게 먹으면 우리의 혈액은 어떻게 되겠어? 그치? 소금의 비율이 많아졌으니까 혈장 삼투압은 올라가는 거고 물을 먹었으면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 간뇌시상하부가 눈치채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항상성 조절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콩팥에서 ADH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ADH 분비가 감소되면 이 ADH의 표적 기관인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량이 감소될 거고 수분 제흡수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내가 덜 제흡수했어. 그럼 더 많이 버리는 거니까 버리는 오줌량은 증가. 오줌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오줌이 묽어졌다는 뜻이거든. 오줌에 물이 많다는 뜻이니까. 자, 따라서 오줌 삼투압은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 결과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 선생님 혈장 삼투압은 상승하죠. 그럼 되게 이상해진다? 물 먹는데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 결과가? 아니지. 물을 마셔서 혈장 삼투압이 많이 떨어질 거를 우리가 이런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 떨어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다 혈장 삼투압 다시 쓰면 안 돼요. 역시 선생님 개념 수업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어떤 단어이든 한 번 나왔으면 내가 다시 나오게 안 하라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냐? 혈장 삼투압이 먼저 변했잖아. 그럼 다시 여기다 혈장 삼투압 쓰지 마.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야 돼. 이 상태에서 끝나고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호르몬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 아닌, 즉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삼투압 조절을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빨리 풀 때 그냥 오줌량만 반대 방향으로 변해 라고 알아두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랬어요. 봐. 감소인데 오줌량만 증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얜 누굴까? 물을 섭취하고 나면 낮아지는 건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중에 누구예요? 그렇죠. 오줌 삼투압이 되겠죠. 그러면 오줌 삼투압, 지금 봐. 오줌 삼투압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물 섭취 전과 물 섭취 후 오줌 삼투압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오줌량은 반대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 어때? 이쪽이 큰 거야. ADH 분비량도 얘가 큰 거고 수분 제흡수량도 얘가 큰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틀릴 이유가 없다니까 오히려. 자, 그래서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혈장 삼투압도 어떻게 돼야 돼? 혈장 삼투압이 먼저 변한 거니까 얘도 방향이 똑같아야 돼. 혈장 삼투압. 이렇게. 자, 따라서 오줌량만 반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높다 낮다 언제가 뭐보다 이런 거 되게 여러분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다는 읽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혈장 삼투압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를 해놓고 나서 뭐만 읽어? T 이를 때가 높다. T 이를 때가 높은 거 맞지? 요렇게 하면 조금 실수를 덜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 역시 여기 ADH 농도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T 이를 때가 높다.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렇게 비교하는 이런 문장들은 주어가 높은지 낮은지
내가 문제를 풀면서 부등호로 한번 표시하고 그 부등호를 보면서 주어 서술어를 읽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조금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신경계. 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릎 반사의 중추 어디지? 척수야. 그 다음에 뇌줄기를 구성하는 거 연수 들어가 있죠? 자, 뇌줄기 구성하는 거 뭐 있어? 이 기회에 자, 중간뇌, 뇌교, 연수 암기하셔야 돼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에 자,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더라? 얘는 연수에 있는 것이고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서 시냅스를? 척수에서 시냅스를 형성하죠. 자, 동그라미 A의 신경세포체는 그래서 연수에 있는 게 맞습니다. 동그라미 B의 축삭돌기 말단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누구 나오더라? 노르에피네프린 나오죠. 그럼 심장박동은 촉진되는 거잖아. 따라서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척수 같은 경우는 겉질이 뭐지?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죠. 대뇌는 거꾸로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죠. 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할 말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긴 거니까. 자, 따라서 척수의 겉질은 회색질이 아니라 백색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방영구 문제가 나왔어. 요런 게 하나 껴있으면 이제 시간을 잡아먹지. 근데 최대한 간결하게 뭐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 자연수의 비를 이용해야 돼. 자, 무슨 뜻이냐? 개체수가 이렇게 딱 나왔다? 지금 여기 요거 한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봐봐. 16, 32, 8 딱 뭘로 나누면 좋겠어. 그래, 이럴 때 쓰라고 최대 공약수 배웠던 거야. 8로 나누면 되겠지? 8, 2, 8, 4, 8, 1. 그럼 어때? 이 세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7이 나왔거든. 7. 자,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그럼 봐. 얘가 30이기 때문에 얘를 빼고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을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되게? 그렇지. 70%가 되거든. 개체수의 비가 2대 4대 1이었어. 70%를 어떻게 나누면 돼? 2대 4대 1로 나누면 돼. 요렇게 할 때 얼마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에다 곱하기 10, 4에다 곱하기 10, 2에다 곱하기 10을 하면 바로 상대 밀도를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얘는 30이니까 3이 되겠지. 근데 개체수가 3은 아니잖아. 이거 조심해야지. 얼마로 나눴을 때 8로 나눴을 때 3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자체는 다시 8을 곱해서 24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니까 요것도 여러분 표 안에 이제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상대 빈도의 합은 100인데 뭐야? 미지수가 3개나 있어? 그게 아니라 같은 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똑같은 값을 의미하는 거야. 기억에 이제 뭐 넣으면 돼? 20을 넣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40이고 얘가 6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럼 니은의 얼마? 40, 디귿의 얼마? 10이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서 50이 되고 얘네 둘이 더해서 역시 50이 되게 만들면 돼. 31이 되겠죠? 덧셈 뺄셈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자, A가 출현한 방형구의 수는 B가 출현한 방형구의 수보다 많다. 출현한 방형구 수는 뭐 바로 빈도를 보란 얘기죠. 비교하란 뜻이에요. A는 상대 빈도가 10이고 B는 31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B 쪽이 많아야 돼. A가 뭐보다 B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X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잘 더해야 돼. 24 더하기 그 다음에 31 더하기 그 다음에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끝에 7 나오고 그 다음에 8도 딱 나오니까 맞는 얘기야. 우점종은 C이다.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다 더할 필요는 난 없는 것 같아. 우선 C라 그랬으니까 C의 중요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요. 그럼 얘는 이제 100이 되겠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100을 넘기는 게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100 안 되겠구나.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역시 안 되겠구나. 얘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100을 넘길 수 없겠구나. 그냥 그렇게 우리 디테일하게 얘를 1의 자리까지 다 더할 필요가 없잖아. 시간도 없는데. 따라서 우점종은 C이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최대한 계산은 필요한 만큼만 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대표적인 타임 어택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계산량을 늘려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유전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다른 전도속도 근수축 문제를 풀 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만 간결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물질 대사에 관련된 얘기죠. 기억이 세포 호흡을 통해 분해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가끔 선생님, 세포 호흡에 사용되는 건 포도당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포도당, 지방, 그 다음에 누구까지? 단백질까지도 자, 세포 호흡을 통해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물론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 뭘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냐? 아미노산. 그런데 평가원에서 단백질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된다라는 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나서 걔가 세포호흡에 사용된다라는 걸 그냥 통틀어 얘기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 표현이 이미 평가원 기출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간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애들은 전체 다,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뭐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 요소 같은 게 나오면 우리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물과 이산화탄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지방에 해당됩니다.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 당연히 요소가 이용되겠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 단백질로 합성되는 건 저분자 물질인 아미노산이 좀 더 큰 물질인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에 얘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7번. 자, 지금 3월학평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세포 주기 문제랑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체 문제가 둘 다 나올 일이 별로 없다? 3월학평이니까 난이도 조절해 준 거야. 보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핵형 분석 문제다. 아니면 핵형 분석 뭔지 알지? 그 염색책 막 그려져 있는 거. 또는 DNA 상대량 문제를 2개를 낼 거거든. 근데 지금은 3월학평이니까 이제 좀 개념 문제를 2개 내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할 때 4월부터는 그런 걸 기대하기 힘들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빠지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 문제 또는 핵형 분석 문제가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약에 이번 3월학평이 내가 시간이 너무 빡빡했다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도록 대충 풀란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세포주기 간기에 가가 관찰된다. 가라는 건 있잖아, 얘들아. 이건 응축된, 막대 모양으로 응축된 염색체를 의미하는 거야. 이 모양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얘는 언제? 분열기에 나오는 거니까 간기에는 이런 모양은 관찰되지 않겠죠. 그 다음 얘는 뉴클레오솜이지. 뉴클레오솜이란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감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엔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의 기본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이름 뉴클레오솜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개념 마지막 문제네. 생태. 생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나오질 않았어. 물론 아까 방연구 문제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 에너지 효율 문제도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것들 막 되게 새로운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걸 주지는 않았잖아. 그치? 자, 여기 보면 종간 경쟁 딱 말만 봐도 총과 종 사이의 경쟁이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들 사이, 즉 종내의 상호작용이죠. 따라서 얘는 X가 되겠죠. 뿌리옥 박테리아는 세균이에요. 그쵸? 얘는 생물입니다. 따라서 얘는 X. 스라소니 눈신토끼 잡아먹는 포식, 피식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개체군과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 상호작용이 맞게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어.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킬러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수축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있다면 보통 x의 길이가 어떻게 주어져? 보통 x의 길이 짝수로 주어지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본 많은 문제에서 a대는 아마 거의 짝수로 나왔을걸. 근데 이 문제는 풀어보면 a대 자체가 홀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걸 딱 봤을 때 우리는 뭘 먼저 떠올려야 될까? 물론 변화량으로 푸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선생님은 보통 변화량보다는 일정한 구간을 많이 이용해. 그래야지 이 변화량을 생각하면 더하기 빼기가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런 거지. x가 플러스 2d 변할 때 기억은 플러스 2d 변하고 얜 마이너스 d 변하고 얜 플러스 d 변하는데 곱하기 1을 하는지 안 하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또 이게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계산을 할 때 주로 뭘 우선적으로 쓰냐면 얘가 일정하다라는 걸 주로 이용을 해요. 니은 더하기 디귿이 일정하다. 자, 일정한 값을 이용하려면 니은 더하기 디귿이 일정하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그냥 나오진 않잖아. 근데 얘들아 딱 보니까 니은 더하기 디귿을 만들 수 있겠는데 기억 플러스 니은에서 뭘 빼면 기억 빼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다시 말해 여기서 얘를 빼면 뭘 만들 수 있어? 니은 더하기 디귿을 만들 수 있잖아. 이게 그냥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뭘 생각해야 돼? 어느 구간이 일정하지? 니은 더하기 디귿이 일정하구나. 혹시 내가 여기 있는 자료를 통해 니은 더하기 디귿이 얼마로 일정한지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눈에 보일 거예요. 1.4에서 0.4를 뺐기 때문에 얘는 1.0으로 일정할 거야. 다시 말해 이 그림에서 얘가 1.0이고 얘도 1.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x의 길이가 3.1이래잖아. 1 빼면 기억이 얼마가 되겠어? 1.1이겠는데 바로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자, 따라서 기억은 1.1이 되겠고 그렇다면 니은은 0.3이 되겠고 디귿은 더해서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0.7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a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둘이 뺐을 때 니은 더하기 디귿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a는 얼마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0.1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저는 보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방형구 문제가 됐든 근수축 문제가 됐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얼마나 할지는 보기에서 뭘 줬는지에 따라 달라져. 똑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보기에서 뭘 줬는지에 따라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늘 모든 표를 다 채우겠어. 그럼 나만 쓸데없이 계산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확인해 가면서 하세요. A는 0.2이다. 해결했잖아. 자, A 대 길이 얼마야? 이것만 가지고도 해결했지. A 대 길이 어떻게 하면 돼? 기억에다 2, 니은 더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1.1에다 0.6 더했으니까 1.7. X. T일 때 T일 때 니은의 길이 얘는 구했어. 그 다음에 T일 때 디귿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뭐 하면 돼? 이건 변화량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기억 더하기 니은이다. 기억 더하기 니은이다. 2D 마이너스 D. 플러스 D만큼 변한다. 플러스 D가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1.4에서 1.2 마이너스 0.2를 의미하는 거지. 기억 더하기 니은이 마이너스 0.2만큼 변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디귿도 마이너스 0.2만큼 변한다. 마이너스 0.2만큼 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얘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로 하셨어요? 선생님은 얘를 자꾸 바꾸고 싶지가 않아. 선생님은 늘 기억을 플러스 2D라고 놔. 니은은 마이너스 D, 디귿은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0.2면 D는 마이너스 0.2고 마이너스 D가 플러스 0.2가 되면 돼. 숫자는 맞춰주고 부호를 여러분들이 반대로 할 건지 일치시킬 건지 그걸 보면 된단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0.2면 얘는 마이너스 0.2, 얘는 플러스 0.2, 얘는 마이너스 0.4 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마다 얘를 자꾸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더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 자, 마이너스 0.2야. 그럼 0.5가 됐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0.5에 다시 더해서 0.5가 되면 되겠고, 사실 기억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만 굳이 계산할 필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t일 때 니은의 길이랑 t일 때 디귿의 길이는 같지가 않네요. 정답은 1번이다. 근수축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다 오픈돼 있고 ABC로 가리지도 않았고 얘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 돌연변이 문제가 이 페이지라니 그럴 수밖에. 원래 3월학평만 유일하게 돌연변이 문제가 진짜 쉽게 나와. 정말 쉽게. 왜? 배려하는 거야. 니네가 아직 기본 하기도 다 이제 벅찼을 텐데 맨 마지막에 주로 공부하는 비분리 또는 뭐 구조 이상 돌연변이 너무 어려운 건 풀 수 없겠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공부할 때 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야. 자, 첫 번째, 보통 이 정록생명이라는 거 잘 안 나와. 왜냐면 이거는 우열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그냥 유전형질 가라고 했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정록생명이라고 줬잖아. 따라서 생명은 열성이야 라고 암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암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돌연변이 자소는 7번이고요. 위에까지는 다 정상이에요. 3번, 4번에서 6번이 나왔잖아. 엄마, 아빠 둘이 표현형이 똑같은데 다른 애가 나왔어? 얘가 바로 누가 되겠어요? 그쵸, 열성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정록생명이 열성이야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염 색채 있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유전자형 쓸 수 있겠지? 스몰 a, y, 라지 a, y, 라지 a, 스몰 a, 라지 a, y, 라지 a, 옆에 뭔지 몰라. 옆에 뭔지 몰라. 그런데 7번이 뭐라 그랬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며. 그런데 얜 생명이라고. 뭐만 있어야 돼? 열성 유전자만 있는 클라인펠터. 스몰 a, 스몰 a, y가 되겠죠. 됐어?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건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이 뭔가를 더 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안 줄 순 없다. 여긴 너무 쉬운 조건이 있지만 사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여러분 뭔가 정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게 비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를 더 줬으면 더 줬지 안 줄 수 없다고. 엄마가 분명 얘한테 뭔가를 줘야 돼. 엄마가 Y를 줬겠어? 아니, 엄마는 뭘 줘야 돼? 스몰 a를 줘야지. 따라서 어디에? 여기에 스몰 a 있는 거야. 이 스몰 a 누가 줬겠어? 얘가 줬겠지.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자, 조건이 없었다면 아빠가 정상적으로 Y를 주고 엄마가 스몰 a를 2개 주는 케이스도 고려할 수 있지만 뭘 줬어요? 조건을 줬어요. 난자는 정상이래. 그럼 얘는 하나만 줬다는 뜻이고. 자, 누가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비정상정자. 요렇게. 아, 이쪽에서 스몰 a, y를 둘 다 줘야 되는 거구나. 하나를 2번 주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둘 다 줬다. 1분열 비분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기억에 스몰 a가 있다. 정상 난자에 스몰 a가 있다. 맞는 얘기고요.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 겁니다. X가 되겠죠. 정록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이 2, 4 전부 라지 A, 스몰 a가 되기 때문에 같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돌연변이 없는 가계도 문제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물론 이것처럼 쉬운 돌연변이 문제를 다시 볼 기회는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옛날처럼 돌연변이는 무조건 제일 어려운 문제로 출제된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작년 수능은 돌연변이 문제가 가장 킬러였어. 근데 그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보면 돌연변이 문제가 가장 킬러인 경우는 사실 해마다 그렇진 않다는 뜻이야. 특히 최근 들어 더 그렇고. 이제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돌연변이는 어려울 줄 알고 버려서 안 했어. 늘 안 했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풀어서 모의고사는 매번 봤지만 난 돌연변이 문제를 푼 경험이 거의 없어. 그런데 수능에 돌연변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고 전도속도 문제가 완전 새로운 게 나온 거야. 원래 새로우면 어렵죠. 2번 풀 때는 어때? 2번째 풀 때는 이런 거였어. 하지만 원래 시험 볼 때 처음 보는 문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수축이나 전도속도에서 신유형 문제를 내놓고 그 다음 돌연변이에서 쉬운 문제를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라도 버려서는 안 돼. 뭐든 기본적으로 내가 쉬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초반이니까 선생님이 더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돌연변이는 언제든 기본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풀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우선 여기 하나의 모세포에서 파생된 세포들이 있어요. 어떤 세포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2n 곱하기 1세포, 2n 곱하기 2세포, n 곱하기 2세포에 n 곱하기 1세포가 있구나. 자, 지금 여기 있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있나? 선생님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 발문에 혹시 상인지 성인지 또는 연관일 가능성이 있는지 줬는지 반드시 살펴보라 했는데 지금 여긴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알아내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자, 1이 나왔어. 1이 뭐야? 곱하기 1세포구나. 1이 있으니까. 1이 있는 건 곱하기 2세포일 수가 없거든. 자, 따라서 곱하기 1세포인데 얘는 라지 F도 있고 스몰 F도 있네. 2n 곱하기 1이야? 그럼 얘는 n 곱하기 1이지. 나한테 주어진 세포가 2n 곱하기 1 하나, n 곱하기 1 하나니까 곱하기 1세포 중 하나를 딱 정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정해지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얘는 2가 있어. 그럼 나머지 전부 이제 곱하기 1세포 2개를 끝냈으니까 곱하기 2세포 2개 나왔겠죠? 제일 쉬운 2n 조건 줬단 말이야. 따라서 얘 2n 곱하기 2고 얘 남았으니까 n 곱하기 2야. 그럼 이제 세로로 보면서 여러분들 유전자 이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n에는 라지 F, 스몰 f 중 하나만 있을 수 있으니까 스몰 f 있었으면 0. 그 다음에 n 곱하기 2 봐. 둘이 서로 반대쪽 n이잖아. 유전자 0이 뭐였는데 라지 F, 스몰 f였는데 1로 스몰 f가 갔으면 이쪽엔 라지 F가 있어야 되겠지. 반대쪽이니까 2, 0. 그럼 얘 끝났네. 남잔데 실제로 2형 접합성일 수 있다는 얘기는 라지 F, 스몰 f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얘는 뭐 없으니까 넘어갔어. 0, 0, 5? 하나도 안 가질 수 있다고? 즉 하나도 안 가질 수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건 상염색체는 안 돼.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분명히 하나라도 있었어야 돼. 아, 얜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겠구나. 그런데 X인지 Y인지는 이제 끝까지 알 수 없죠. 이거 남자 세포밖에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얜 성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N 곱하기 이쪽엔 라지 H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얘 유전자형이 라지 F, 스몰 F의 X 라지 H, Y가 되거나 아니면 X의 Y 염색체 라지 H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2N 곱하기 1에는 라지 H만 하나, 2n 곱하기 2면 그대로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아주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디귿은 4이다 그랬는데 디귿은 3이니까 X, A 더하기 B 더하기 C, A는 1, 그 다음 B는 2, C는 0이니까 3이 맞겠고요. 자, 나의 유전자는 X인지 Y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성염색체에 있으니까 얘는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전도 속도 문제. 얘도 경과 시간이 4ms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쉬운 문제야. 자, 선생님은 여기다 숫자 2개씩 안 쓴다.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면 여러분 제 개념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셋업 특강에서 전도 속도 파트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다 전시, 그 점까지 전해지는데 걸리는 시간, 뭐가 자극이 전해지는데 걸리는 시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것만 표기한다고. 4ms에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D1까지 1ms 걸렸다는 뜻이야. 여긴 자극을 준다니까 0이고 아 그래? 여기까지 1을 걸렸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30은 2ms 걸렸잖아? 얘는 2구나. 여기다 그냥 표시하면 눈에 바로바로 보여.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몰라. 얘 플러스 30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2구나 0. 그 다음 되게 중요해. 우리 작년부터 수특수안에서 뭘 되게 강조하냐면 이 전달의 방향을 엄청 강조해. 예전에는 모든 뉴런들이 나란히만 배열돼 있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진 뉴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수특에도 이런 문제가 보여요. 당연히 수능 완성에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원래 전달의 방향은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뉴런의 배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쪽에서 자극을 줬으면 거꾸로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는 전달이 일어날 수 없겠지. 따라서 이쪽엔 아무것도 일어나면 안 돼요. 요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 다음에 조건을 봤거든. 그랬더니 가의 흥분 전도 속도는 V고 나머지 두 개의 흥분 전도 속도는 뭐야? 2V야. V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아이고 자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2cm를 2ms 동안 갔으니까 속도는 얘가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2cm를 1ms 동안 2가 되겠지. 그러니까 V는 어때? 1이고 2V는 2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두 개가 2V다. 그러면 얘는 2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0, 1, 1 시냅스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V는 1cm/ms이다. 자 동그라미 A, 동그라미 A에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 마이너스 80이어야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 80, 얘도 마이너스 80, 얘는 마이너스 70이지. 휴지전이 그대로일 테니까. 그치? 자 따라서 X 기억이 5ms일 때 C의 D3 5ms이 됐든 6ms이 됐든 11ms이 됐든 아무리 기다려도 여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따라서 X가 되겠죠. 그쵸? 전달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 올해도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게 아마 정답률이 제일 낮을 거예요. 여러분 다인자 워낙 싫어하는데 특히 다인자 중에서도 단일인자, 다인자 같이 한 염색체에 있는 것 특히 싫어하고 게다가 또 복대립이라서 많이 싫어했을 것 같아. 자, 요것도 선생님 풀이가 궁금하다면 선생님 표기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셋업 특강에 보면 다인자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표현형이 4가지래. 유전자는 3개인데 등호가 있다는 뜻이야. A, AD가 같다 했으니 얜 A. B, BD가 같다 했으니 얘 표현형은 B. 무슨 뜻이야? A, B가 D에 대해 우성이고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단일인자, 다인자. 얘 단일인자와 나머지 다인자 유전자 중 일부가 이렇게 엮여 있을 땐 뭘 기준으로? 단일인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단일인자 기준으로 먼저 뭘 하는 거야? 표현형을 살펴보는 거야. 지금 현재 AD, DD. 다시 말해 표현형이 A인 I랑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 DD인 애가 있어. DD. 표현형이 DD.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 뭘 넣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가지가 몇 가지로 뻗어나갈지를 생각하라는 뜻이야. 자, 동형접합성이면 어떻게 되겠어? AD, DD. 괄호 안에 봐. A. 이미 1인 거 정해졌지. 요렇게 만나든 요렇게 만나든 얘가 D라면 똑같이 1밖에 안 들어가. 1. 하나의 숫자밖에 안 들어간다고. 얘 얼만지 모르겠지만 얘가 라지이면 1이 될 거고 스몰이면 0이 될 거고 어쨌든 여기 숫자 하나밖에 안 들어가. 그런데 괄호 밖에는 간격이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자, 얘는 어때? 제일 작은 숫자 1, 0. 괄호 밖에 1, 2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표현형 몇 가지가 되겠어요? 요렇게 2가지, 이렇게 2가지, 총 4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5가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야. 동형이면 안 되겠어. 그러면 이럴 수 있을까? AD에 BD가 만나면 4가지 표현형이 다 생기는 거거든. 그렇잖아? 4가지 표현형이 다 생긴다라는 건 각각 괄호도 다 하나씩이고 그러면 얘는 이럴 때 다 공유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8가지가 나오겠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일인자가 먼저 몇 가지로 갈라질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얜 동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결국 똑같이 A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표현형이 A이거나 DD일 수밖에 없습니다. DD 얼마인지 아직 모르지만 얜 숫자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들어갈 수 있겠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긴 간격이 없거든.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몇의 간격? 1의 간격이 최대거든. 따라서 여긴 최대 1의 간격만 만들어줄 수 있어. 자, 아까 썼던 거 마찬가지 1, 2가 되겠지? 그러면 얘 1의 간격 요렇게 만나서 2가지가 될 거고요. 그런데 난 5가지를 만들어야 돼. 요렇게 3가지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지? 3가지가 되려면 1의 간격 2개가 필요해.
여기 1의 간격 하나 있으니까 여기 1의 간격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1의 간격이 있어야 돼. 얘도 라지, 얘도 스몰이면 아무도 1의 간격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하, 얘가 스몰이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러면 라지디일 땐 0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뭐 0과 1이 들어갈 텐데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확률 구할 때. 원래 0, 0, 1, 1 네 가지 조합 중 여기 0 하나 들어갔어? 이건 DD이면서 0일 확률 4분의 1, A이면서 0일 확률 4분의 1이 되겠지? 하지만 1은 이 두 개가 다 1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야 돼. 안 그러면 둘이 똑같은 확률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때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을 확률 A이면서 대문자 하나, 둘, 셋, 세 개일 확률 0과는 만날 3이 없고요. 1과 2가 만나면 되겠죠. 요거 1 확률 2분의 1, 얘 1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 테마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선생님이 표기하는 요런 표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만들어 둔다면 커다란 종이가 없어도 지면 할애를 거의 하지 않고 단일인자, 다인자가 엮여있는 문제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예년에 어떤 나왔던 3월학평 다인자 문제들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원래 3월학평엔 그냥 다인자만 나오거나 아니면 독립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 가계도도 DNA 상대량을 좀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우동일 수 있을까, 우성 유전자만 가질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요게 좀 연습이 된 사람들이 풀 수 있었을 거야. 자, 보통은 이제 표현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먼저 볼 텐데 안타깝지만 둘의 표현형이 어때? 완전히 달라. 가도 다르고 나도 다르지? 완전히 달라. 혹시 뭐 요런 거 찾을 수 있나? 요렇게 가 여자, 가 아닌 남자. 그러면 혹시 가 남자의 가 아닌 어때? 가 남자의 가 아닌 여자가 있나? 근데 더 이상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 우열도 알 수가 없고 상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야. 그러니 표현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DNA 상대량을 봐줘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중에 내가 누굴 먼저 볼 것이냐. 사실 1번은 밑에 자손의 표현형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어때? 좋지 않아. 뭐 볼 게 없잖아. 당연히 얘는 남자고요. 그 다음 4번은 2야. 2는 1 더하기 1도 되고 2 더하기 0도 되고 0 더하기 2도 되잖아. 기억이 뭔지도 모르는데 경우의 수 많아서 또 별로야. 자, 동그라미 A는 얘 표현형이 뭔지 모르니까 별로야. 그럼 누가 제일 좋아? 얘가 제일 좋은 거지. 6이 제일 좋아. 6은 여기 위에도 있고 얘도 뭔지 알잖아.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겠어? 내가 아는 거 얘가 0일 수 있을까? 스몰 h가 0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라지 h만 가진 아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얘가 라지 h만 가진 아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아직 라지 h인지 라지 hy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럼 봐. 라지 h이든 라지 hy이든 엄마는 라지 h를 줬었어야 된다고. 그럼 얘도 라지 h를 가지고 얘도 라지 h를 가진다. 둘 다 우성 유전자를 가진다. 표현형이 어땠어야 돼? 똑같았어야 되겠지. 그런데 반대잖아. 그럴 수 없다는 뜻이야. 얘가 0이 될 수 없구나. 1, 0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그럼 스몰 h를 하나 가져. 옆에 라지 h일 수도 있지만 y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모. 이럴 땐 네모라고 채워놓는 거야. 스몰 h 동형은 아니지만 스몰 h 옆에 아직 뭔지 몰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기억이 아직 뭔지를 모르잖아.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얘가 혹시 라지 t만 가질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성만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가계도 문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다. 마찬가지 라지 t만 갖고 있다면 엄마가 라지 t를 줬어야 됐고 그럼 둘의 나의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 얘는 라지 t만 가질 수 없어. 뭐만 가졌다는 뜻이야? 스몰 t만 가졌다는 뜻이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스몰 t일 수도 있고 스몰 t y일 수도 있는데 나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건 기억은 우선 라지 t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에 라지 H가 올 수도 있고 Y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 가는 아직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른다는 뜻이야. 하지만 스몰 t만 가진 애가 나 표현형이 나왔기 때문에 뭘 알게 됐어요? 얘가 열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아는 것부터 써야 돼. 선생님 아직 반성인지 아닌지 모르는데요. 뭔 상관이야. 아는 만큼 써야 그 다음에 어때? 내가 뭔가를 다시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스몰 t만 가진다. 얜 스몰 t만 가진다. 5번도 스몰 t. 그러면 어때?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라지 t를 가져야 되겠지. 라지 t 옆에 뭔지 몰라. 라지 t, 스몰 t 나왔으니까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얘도 라지 t 옆에 뭔지 모르는 거죠. y가 올 수도 있고 스몰 t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자, 따라서 요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지? 자, 이 중에 알게 된 거. 1번은 라지 t가 몇 개인지 정확하지가 않고 동그라미 A 아직 정확하지 않고 하지만 4번 딱 나왔잖아. 아, 라지 t가 한 개구나. 그럼 얘는 스몰 h도 한 개겠구나. 여잔데 스몰 h가 한 개래. 뭘 뜻하는 거야? 얘는 라지 h, 스몰 h 이형적 합성이겠구나. 이형적 합성의 표현형이 가니까 얘는 우성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우리 이거 이제 봐야 돼. 그러면 가가 우성이다. 오케이, 가가 우성이야. 가인 애들한테 라지 h를 적어주셔야 되겠고 여기도 라지 h 적어주셔야 되겠고 가가 아닌 애들은 뭐만 갖고 있어야 돼? 스몰 h만 갖고 있어야 돼. 얘도 스몰 h만 갖고 있고 얘도 스몰 h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분명 1이어서 내가 네모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스몰 h 동형을 만들 순 없다는 뜻이잖아.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가가 바로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그대로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스몰 hy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스몰 hy. 그럼 라지 h, 스몰 h 와줘야 되겠고 그 다음 얘도 어때? 라지 hy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 라지 t, 스몰 t. 그 다음 스몰 t. 여긴 라지 t, 스몰 t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이제 동그라미 A 해결하면 되겠네. 스몰 h가 하나가 있으니까 라지 t는 없어야 돼. 자, 스몰 t구나. 됐어? 자, 그러면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 게 맞으니까 맞게 되겠고 이 가계도 구성원 중 라지 H, 라지 T를 모두 갖는 사람 이거 유전자형으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하다? 어떻게 하냐면 라지 H를 가졌어? 오, 가가 있단 얘기야. 라지 T를 가졌어? 나는 아니란 얘기야. 무슨 뜻이야? 가만 발현되는 애가 몇 명인지 찾으란 얘기지. 그렇다면 벌써 가만 발현된 거 3개 있기 때문에 2명일 린 없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얘 어떤 표현형인지 먼저 정의하고 그걸 그림으로 찾으면 유전자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골라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A와 O 사이에서 A랑 O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 모두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되려면 우성이어야죠. 자, 얘를 주면 돼요. 따라서 가가 발현될 확률 2분의 1. 나가 발현될 확률. 어차피 열성만 나올 거니까 늘 나가 나오겠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맞게 되겠지. 자, 요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야. 이 개체가 우성 유전자만 가질 수 있을까? 자, 우동일 수 있을까? 우성 동형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걸 통해서 DNA 상대량을 다루는 그런 이제 기본적이지만 아주 쉽지만은 않은 지금 현재 이 3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풀만한 그런 가계도 문제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인자 문제랑 요 가계도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근수축이나 전도속도 문제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당황할 일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신에 돌연변이를 아예 손을 놔서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쉽게 줘도 못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아깝게 돌연변이 문제를 틀렸겠죠. 그렇죠.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아직 개념을 다 못 끝낸 사람들이 있고
특히 돌연변이는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출제 기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돌연변이 문제도 쉬운 건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채점하고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분명히 공부했던 건데 나 왜 틀렸지? 그치?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실수하면 소용없는 거야. 이걸 어렵게 풀어서 답을 맞췄어. 하지만 1번을 틀렸네. 아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아요. 우선은 선생님은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지만 실수를 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달라질 게 없어. 실수는 그런 식의 실수는 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대체 뭐 때문이었을까? 너무 쉽다고 내가 너무 급하게 풀지 않았을까? 기억, 니은까지만 보고 디귿을 대충 보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3월 학평은 잘 봤다고 막 좋아할 일도 아니고 못 봤다고 너무 실망할 일도 아니야. 아직 3월이잖아. 이제 시작인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점수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정이에요. 이거 3월 학평은 그것도 첫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번 어떤 모의고사를 계기로 내가 다음번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돌아보고 학습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게 정말 좋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하나라도 뭔가 얻을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